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정치인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잇따라 나오는 등 개발업체가 정치권과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내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의 이 같은 혼돈의 정치권, 분명 정상은 아닐 겁니다. 먼저 사회적 공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하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미리 인지를 했고 우리 당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힘이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우리 당의 게이트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데 대한 대가는 특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곽상도 의원도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여 년간 근무한 후 이 퇴직금 등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당계로 되겠느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31살 청년이 6년 가까이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은 직접 입장문을 통해서 나는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다.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 이상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서 이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책정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 후 28억 원 정도의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30대 대리급의 직원이 수십억의 퇴직금을 꿈에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곽 의원의 아들도 그렇고 회사 측도 그렇고 물론 50억이 모두 퇴직금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기본 퇴직금은 5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산재를 입은 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화천대유에서는 산업재해를 언급했는데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근로복지공단 측은 경향신문에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은 이 산재보험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만배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는 갖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곽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이 그간 건강 악화로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밝힌 곽 의원의 아들이나 이 사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물론 산재 신청이 없어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런 처리 방식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노무사는 신체에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몇 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보도된 거액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곽 의원의 아들이 밝힌 어지럼증과 이명 등으로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장애 보상 규정을 보면 가장 심한 장애의 경우 1,34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씨의 월급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보상액은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곽 씨가 받은 액수는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도 10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 퇴직금 5억 원은 일반적이냐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퇴직금은 보통 최근 평균 월급의 근무 년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6년 동안 근무하고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려면 월급이 8,300만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온라인에선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봉 3억 5천만 원인 배구 선수 김연경이 14년을 뛰어도 이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못 미친다거나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죠. 이 오징어 게임을 풍자한 50억 게임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취업해서 돈을 벌어도 50억을 받기 힘든데 산업재해로 50억을 받는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한 화천대유 초대주주 김만배 씨는 어제 들으셨다시피 산업재해 보상금 이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문제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퇴직금, 성과금 또는 산업재해 보상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얘기한 대로 퇴직금 평소에 받았던 월급 비하면 너무나 많고 산재보험금을 44억을 줬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사망사고가 나도 4억에서 5억을 받는데 성과금이라 하면 어떤 도대체 이 대리 직원이 성과를 냈길래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지 이유가 잘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50억 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퇴직금으로 5억을 잘라놓고 나머지는 어제 이제 김만배 화천대 실소유주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산업재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을 미룬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화천대유라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던 회사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 그리고 실제로 그 토지를 불화받아서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이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4,500억까지 증가될 거라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심하다가 첫 번째는 일단 직원도 10대 명 많지 않으니까 조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무리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뭔가 좀 좋게 말하면 보안을 유지할 필요는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50억이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누구의 입을 막으려는 거였을까요? 곽상도 의원을 입을 막으려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인 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씨는 6년 동안 거기서 쭉 일하면서 이 일이 물론 고위직은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깨알 같은 지식들은 많이 갖고 있었겠죠.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천대유 굉장히 곤란이겠죠. 곽상도 의원은 사실은 민정수석 얘기 나오지만 그건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짧게 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권 안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하면서 나름의 위치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데서 영향력은 끼쳤을 수 있죠. 아직은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건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의혹을 갖고 만약에 특검이든 어디든 수사를 한다면은 계속 파헤쳐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당시 이 회사 측으로부터 고액 후원금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액 후원금이라면 얼마일까요? 네, 곽상도 의원의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이 화천대유 대표이사인 이모 씨가 2016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기부한 걸로 나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때부터 회사와 관련된 어떤 언급과 행동도 회피했다고 했는데 이 씨로부터 1,000만 원이나 후원받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실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또 정모 회계사도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이거를 만약에 법을 벗어나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수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이름이 같은 정모 씨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허용된 연간 최대 후원 한도로 화천대유 측이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는 6억 원대였는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도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고 있는데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라서 당시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라면서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에 따른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거액 퇴직금에 이어서 이제 자신이 또 후원금을 받은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게 결국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후원금 같은 경우도 이 화천대유의 대표가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인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다 후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곽상도 의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제 이제 퇴직금 50억 원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등 50억이죠. 처음에는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뭐 산재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가는데 퇴직금이면 실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을 바꾼 것 같고 실제 다른 직원들 5명의 퇴직금으로 총 2억 5천, 평균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50억이면 100배예요. 다른 직원보다도. 그리고 본인도 한 2,50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50억을 받았으면 200배를 받은 거예요. 이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가 있었을 거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민영개발이었는데 공영개발로 바꾸려고 했을 때 이게 청와대하고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또는 경기도지사라든가 경기도 쪽에 지사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해 과정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남모 변호사가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 파장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로까지 번졌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전에 이미 알고서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정치권이 이 일 때문에도 시끄럽죠? 네, 여야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포함해서 예. 일부 인사들이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미리 인지를 했고 그거를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좀 오픈뉴스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 당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제보들 중에는 일부는 여권 관련 인물이라고 보이는 분도 있고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조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특검에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당을 공격하는 국민 우롱쇼를 벌였다는 사실에 기가 찹니다.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무대 뒤로 숨기는데 김 원내대표도 동조하고 국민을
추석 명절에 속인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전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오늘 이준석 대표도 정당에 있으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된다며 추석 전에 제보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다만 무조건 강력한 대처 또 빠른 대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의 얼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결국 성남시의 공영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누가 이것을 큰 틀에서 허용해주고 설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오늘 이준석 대표도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한 논란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아니 이재명 지사가 뭐 퇴직금을 50억 주라고 설계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부분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은 저는 그거는 뭐 산재니 뭐니 해도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해명은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여당은 물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곽상도 의원을 향한 공세는 거셉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탈당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네, 바로 연상이 되는 인물이죠.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부동산 관련한 이 부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도 대통령의 자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본인 자식도 의혹이 나온 만큼 윤 전 의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 거취에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은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시라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취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원래 사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예.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뭐 지금 법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곽상도 의원이 SNS에 이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러자 곽 의원도 대장동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하다며 거센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미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바로 강경 대응을 했어야 그나마 국민한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야당을 보면서 우리가 윤희숙 의원이 본인 일도 아니고 아버지의 부동산 문제로 사퇴하면서 야당의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곽상도 의원, 그다음에 지금 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떨어뜨린 거 아닌가요? 지금 여야가 대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인 면에서 선전선동의 면에서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야당은 여당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조국 사태, 윤명 사태를 겪으면서 좀 위선적이다, 내로남불적인 거 아닌가? 도덕적으로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아왔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결국은 그냥 기득권층의 일부고 정권 교체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추석 연휴가 껴서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고 조금 망설이다가 이런 상황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나오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는 보니까
어제 귀국해서 얘기한 걸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당 지도부 일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나를 희생해서 당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기 바라고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받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러는데 사퇴를 하고 의원직 조사를 받으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떠난 당이지만 그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는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는가. 본인이 아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리고 이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6년을 계속 일했습니다. 아들한테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양심 선언은 아니지만 아는 거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은 그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동인 실소유주 그리고 남모 변호사 천화동인 4호 1천억 번 변호사와의 어떤 관계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개발 사업에 곽상도 의원도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할 아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좀 더 실체를 바뀌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이거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그 뒤로는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셨나요? 네, 만난 적이 없어요.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기사를 쓰는 건 기사를 쓰시는 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임도 지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바로 정리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고요. 그리고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는 이번 의혹에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수익의 흐름과 그다음에 종착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당사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어제 피의자가 아니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에 따라 김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혹시 정치권 등의 전방위 로비를 한 건 아닌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소환에 앞서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대여금의 사용치에 대해선 운영비로 사용했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해명을 한 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회사의 운영비로 쓸 돈을 왜 자기 회사에서 빌려서 조달하느냐.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김 씨가 빌린 473억 원의 이 사용처 규명이 수사의 핵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들도 연일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나왔나요? 네, 바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정무부지사 격인 평화부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연관이 됐다는 거죠? 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이 청화동인 1호 대표가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고요. 앞서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이 언론들은 이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천화동인 1호 대표가 현재 화천대유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력만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하고 이화영 전 의원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모 씨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이는 맞지만 대학 후배로 알게 돼 일을 같이 한 거고 벌써 15년 전 일이라면서 최근 3, 4년 넘게 연락도 아예 하지 않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고 최근에 기사로만 봤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전 의원이 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만나는 등 가까운 사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법률 고문단과 관련된 이 김만배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의원하고 김만배 씨 그리고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모 씨가 모두 대학 동문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인지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의 부지사 이화영, 이화영의 보좌관 이모 씨라는 라인이 형성된다면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와 연결하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2015년인데 해당 인물이 1호 이사였다 여부에 대해서 관련성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했던 오래전 보좌관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4년이라는 짧은 의용 기간에 보좌관을 세 차례, 네 차례, 5차례씩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대표이고 또 이화영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모 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 전 의원 그리고 이모 천화동인 대표를 연결시키는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억지로 너무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화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이거든요. 17대이고 한 16년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보좌관 또한 15년 전 보좌관인데 실은 의원들과 보좌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뭐 카더라 하는 거 이런 접근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초기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여기서 근무했다. 이재명 지사 측근의 아들이 근무했다. 이러다가 결국 다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놓고 국민의힘에서 온 추석 때 플랜카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저격했거든요. 그런데 추석 직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이거 숨겼다는 거고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식의 접근은 역풍이 불 수 있겠다 생각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MB 정부 때 공영 개발이었던 것을 LH가 포기하면서 민영 개발로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공영 개발로 바꿨거든요. 이게 공영 개발로 100% 가버리면 그들이 투자했던 것들은 전혀 회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고
그때 굉장히 비리의 중심이 형성됐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곽상도 의원과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패의 중심이 그 당시에 어떤 성남시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인사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패의 중심이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콩고물이 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콩고물이 튀었다 할지라도 조사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카드라식 접근은 역풍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비리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추측이신 거죠? 예, 아직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네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 연예계 인사도 등장했습니다. 영화 투캅스, 라디오 스타, 해운대 등에 출연하면서 국민 배우로 꼽히는 박중훈 씨가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에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투자 자금을 댄 MSBT에 배우 박중훈 씨가 자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화천대유의 2016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키넨파트너스와 MSBT에서 각각 291억 원과 60억 원을 빌렸고 이 돈은 화천대유 초기 운영비와 토지 사업 계약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MSBT가 위치한 곳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박중훈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상실업 소유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MSBT는 일상실업으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20억 원, 2017년에 54억 원 등을 이 연 12%에 빌렸고요. MSBT는 2017년 이 화천대유 대여금을 131억 원의 투자금으로 돌리면서 대장지구 11블록 개발 사업에 대한 3순위 우선 수익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투자로 MSBT는 최소 327억 원이 이상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박중훈 씨도 어떻든지 간에 뭐 몇 단계를 걸쳐서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관련을 맺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중훈 씨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와 이재명 후보와는 동문입니다. 물론 이곳으로도 박 씨와 대장동 사업을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구체적인 투자 경위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MSBT의 화천대유 투자에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모 변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남모 변호사는 키넨파트너스의 화천대유 투자를 유치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박중훈 씨의 돈이 MSBT를 거쳐서 화천대유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 씨의 소속사는 과거 MSBT에 돈을 빌려줬고 최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건 맞다라고 한국경제에 밝혔습니다. MSBT 관계자는 박 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그 돈으로 화천대유에 투자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예인 이름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 파장이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어떤 인물도 비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밝혀진 건 없지만 하여튼 사건의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박중훈 씨도 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였고 그를 통해서 뭐 많은 그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그 60억, 7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했지만 이 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어떻다는 해명이 나온 건 없습니다. 뭐 그 속사는 몰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상실업을 통해서 뭐 MSBT를 통해서 화천대유 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60억, 70억이면은 뭐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나한테 오는가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는 게 그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이제 화천대유에 투자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간다는 걸 알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는데 그럼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자 말고 실제로 이제 다른 투자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뭐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전체적인 수사는 아니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밝혀지긴 하겠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게 이제 뜬금없긴 해요. 보면은 대한민국 특검, 대법원, 대법관, 검사장, 거기에 야당 의원, 거기에 여권 그 관계자, 아까 이제 그 잠깐 그 나왔던 이화영 그 의원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야권 인사 곽상도 나왔는데 여권 인사 중에 처음 나왔다는데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 배우까지 나왔어요. 뭐 드라마에 모든 요소가 등장했죠. 이 정도면은 뭔가 그 안에서 뭐 약간 그 부정적인 흐름이 가는 게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화 관련해서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그 의혹의 그 가장 그 중요한 세 분의 핵심 인물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 천하대유 소유자, 화천대유 소유자, 그 다음에 남모 변호사, 지금 그 1,000억 벌고 미국으로 가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판을 설계했다는 유동규 그 지금 그 전 그 성남 그 저 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본부장 있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만든 유원홀딩스, 물론 다른 분 명의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영화 사업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따 다뤄볼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뭐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에서 또 주목해봐야 하는 또 한 사람,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유 씨나 이재명 후보는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또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거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 후보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JTBC는 대장동 개발 당시 유 씨가 성남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해 왔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사 실무진의 우려를 유 씨가 묵살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죠. 네, 해당 보도에서 대장동 개발 사정을 잘 아는 공사 내부 관계자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민간 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과는 다른 내부 증언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유동규 본부장과 시청 2층이라고 하는 시장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측근인 정모 실장과 직접 소통을 하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JTBC는 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했다면 이익 배분 구조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해명을 듣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정모 실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결국 그 언론 같은 경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하고 이익 배분 구조 등을 공유했던 거 아니냐. 결국 설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장실이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 씨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출신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설립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와 연관된 의혹입니다. 정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라면서 회사의 이름 유원이 이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이었던 두 사람이 동업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이 민관 합동개발이었던 이 사업의 그러니까 남 변호사와의 유 전 본부장을 잇는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적 의의도. 네, 정가희선 특히 부동산 전문가였던 이들이 만든 회사 설립 목적에 영화 제작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과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 씨가 영화 제작에 큰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유 씨는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영화 제작을 추진했고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 경기도의 한류 관광 콘텐츠를 보유해 이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0월쯤 영화 제작 예산 190억 원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경기도가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해당 사업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 사장은 12월 31일에 경기도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력했던 프로젝트 예산을 따내지 못했다. 그게 지난해 2월 초였고 그래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씨는 이러한 점을 들어 자신의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유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영화 제작 사업이 유원홀딩스 사업 목적에 있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원홀딩스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영화 제작 사업에 맞춰서 설립됐거나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막히자 유원홀딩스에서 이어가려 했다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데요. 특히 영화 제작과 항공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새로운 사업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시청 2층, 이게 그러니까 보통 성남시장 비서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쪽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JTBC가 보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 시청 2층에 그 비서실에 정책실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두 번째는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서실과 통했다 이건데, 지금 이 기사에서 거론된 정책실장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부터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분당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부터 이 지사를 만나서 이듬해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나갈 때 열심히 돕고 그때부터 측근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도 정모 실장이라고 거론되는 분은 더 측근인데, 이 두 분이 함께 대장동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 지사한테 보고가 됐고 이 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은 계속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관성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의 연관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이고 캠프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오늘 이재명 캠프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유동규 씨의 역할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 조사를 했습니까? 일단 수석 대변인인 제가 캠프에서 뵌 적도 없고 대화 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캠프에 조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그럼 사실로 확인되지도 캠프하고 않고. 연관된 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캠프와 연관된 건 둘째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을 할 때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당시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분이 인터뷰를 한번 내셨더라고요. 본인은 기획본부장이었고 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은 개발본부장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관여하고 혹시라도 부당한 의혹이나 설계에 관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번 의혹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푼도 안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면서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유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른바 뭐 키맨이라고 하는 이제 설계를 진짜 했던 유동규. 예. 그 사람 태도는 좀 모호하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럼 지금 저런 자기가 보기에 저는 부당한 공격이 있다 그러면 좀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그렇죠. 그 궁금한 점을 좀 풀어주지. 뭔가 조금 이렇게 숨는 것 같은 그 태도가 과연 뭐 그 이 모든 의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는 데서는 좀 태도가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근데 유동규 씨가 핵심 고리이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 배분에서 유동규 씨가 뭐 참여했거나 그랬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저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은 난 이론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뭐 사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자기는 거기로부터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 쓴 이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유인택 국회 전 사무총장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뭐 관리 책임 드러나서 유동규 씨가 어떤 의혹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전혀 의혹 제기 단계고요. 실제 비서실과 소통이 잘 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비서실과 소통이 잘 돼야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자꾸 설계를 누가 했냐, 민간이익법을 누가 가져갔냐인데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화천대유가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1,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100% 가져갈 어떤 이익들의 60%를 뺏어오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지 40%를 주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만약에 영화 제작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관광공사 시절에. 그런데 이 190억 예산 시청이 했는데 다 사업성 위험하다고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원홀딩스에서 영화 제작 사업이 뭐 법인 항목이 추가됐다.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 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글에서 이번 의혹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지자체장의 공적 권한으로 토건 쪽이 오래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이를 이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며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알았다면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동기로 치적과 정치 자금을 꼽았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 자금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치적만으로 특정 업자에게 6,300억 원씩이나 퍼줄 이유는 없다. 이들에게 무리를 해가며 초고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둔 이익 배당금 중 1,830억 원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마련한 돈인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지적을 홍보해 왔는데 이 3분의 1가량이 원래 저소득층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주장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보도의 요점은 이재명 지사가 환수했다는 5,503억 원 중에서 1,830억 원은 원래 저소득층 임대주택 부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이 판교 대장지구 임대 아파트 용지 처리 방안을 보면요.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배당 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를 안건으로 한 회의, 그리고 업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실제로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그해 10월에는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A10 부지에는 당초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 변경으로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서 지난 2019년 3월 성남의 뜰로부터 1,38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 방법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자료를 입수한 권은희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여야 할 부지가 투기 땅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임대 부지 용도 변경만 봐도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본질이 왜곡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이 덮어 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2주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자백을 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혹시 소송해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아까 윤 후보는 수사 방향을 제시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의혹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 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 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비싸게 분양해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 원의 배임 범죄라며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여야 진영을 불문하고 나오는 대로 발번세건에 엄벌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 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며 그러면 그 돈의 종착역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뒤로 여야의 독한 설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면서 이 국민의힘 게이트를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은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라면서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의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고 아무 사건이나 주워다가 정쟁에 쓰려다 오히려 이것이 누워서 침뱉기가 돼서 돌아온 격입니다. 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오고 팔수록 야당 인사와 핵심 토건 세력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는 이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대유가 아니라 국힘 대유, 상도 대유였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승자를 내정한 곽상도 게임, 국힘 게임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보니 국힘 비리꽃만 활짝 피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막말과 억지 주장을 앞세운 정치 공세에만 열심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박범계 법무장관까지도 나서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내로남불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분이 이런 사업 고지를 스스로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데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 드러나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며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이 후보가 반성 없이 오히려 성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들으셨다시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도 이를 두고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로 분노할 수 있는 곽상도 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백드롭을 놓고 며칠간 장사를 했는데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이제 드러났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겁니까? 라는 거는 몸통이 누구냐라는 걸 물어본 거고 격가지가 누구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 몸통을 조금 있으면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이 격가지가 하나씩 나타나는데 격가지 나온 것도 그대로 또 쳐야죠. 요약하면 이재명이 설계자다라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곽상도 게이트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신이 직접 국민의힘 공격의 맨 앞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도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는 도둑의 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막고 투기개발 도운 게 누군지 기억나느냐며 집권 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개발이익 5,500억 원이나마 회수한 게 대단하지 않느냐. 부패 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 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이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줄곧 이 후보를 공격해왔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체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치 수사의 전형이 될 것이라면서 그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비리 구조를 설계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박상도 의원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재명 후보한테 특검하자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반격 빌미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이번 사태의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시간 끌기용 꼼수일 뿐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결국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거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역곡을 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반대 이유로 특검에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국민의힘 범죄 의혹이 은폐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더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이자 궤변이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약 끝까지 특검을 피한다면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의 것일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말로 성남시장 재임 중 최고의 치적이라면 특검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곽 의원 아들의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은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국정조사, 특검 모두 민주당이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특검 만들면 법 만드는데 몇 달, 특검 구성하는데 몇 달, 수사 준비하는데 몇 달, 그러다가 대선 끝납니다. 검찰 수사든 어떤 수사든 다 동의하고 100%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다 중단하고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시간 끌기 특검 안 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관련자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제명시키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에 방해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가 의문점으로 남고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는 이게 적폐 세력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뭐 그다지 공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그다음에 도둑의 힘,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빨리 이 수사를 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앞두고 혹시 야당이 불리할까 봐 안 해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걸 해야죠. 우리가 흔히 그 수사 관련해서 도망간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회피하는 사람을 의심받게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하다 보면은 여당의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여당에 불리해질까 봐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경찰, 검찰 또는 뭐 공수처에 맡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경찰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그 소유주 대표 간에 굉장히 수상한 그 자금 흐름이 있다. 현금으로 돈이 인출되고 있다. 통보받고도 지금 5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습니다. 결국 언론에 나오니까 마지못해 수사하는 척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죠. 검찰,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죠. 이분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지, 특히 여당 그 인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할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지금 맡은 수사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옛날 특수부가 해야 될 수사를 공수처가 과연 해낼 능력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안 되면은 특검으로 가야죠. 아까 이재명 지사가 시간 끌기용 꼼수다. 그다음에 신속 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특검법, 그러니까 이른바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어요.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검은 국회 의결로도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곧바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하는 거를 특검이 하는 거를 아마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뭐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수사라고 생각되고요. 특검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실제 특검으로 가다 보면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설특검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수사 대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사 기간이 이게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왔다가 다시 공영개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떤 수사기관이 잡힐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이었더니까 결국에는 2012, 13년도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선 전 수사가 끝낼 수가 없어요. 특검으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 5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특검만 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선 기간 내내 지속된다고 한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카더라라고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 의혹인데 만약에 이걸 특검 가서 대선 기간 내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제시했던 합동수사본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사건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국세청까지 전방위적 수사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바꿔서 60%를 뺏어왔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민간 개발 계속 놔두면 원주민들만 피해보고 민간 개발사들의 이익을 전액 독식할 건데 왜 이재명 지사의 공영 개발 방식에서 왜 40%를 못 뺏어왔냐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안 뺏기려면 다 공영 개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가 특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 이낙연 후보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즉 합수본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후보는 어제 이어 오늘도 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 공수처와 검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설치해서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여야가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 측의 비리를 캐내면 캐낼수록 자기 민낯들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두 당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열을 누가 다 저렇게 빨아먹고 있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 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단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원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권 일각뿐 아니라 국민들도 상당 부분 지금 여야 싸움 때문에 피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데일리안이 여론수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응답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응답자의 60%가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방식이 국민들의 의혹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요. 응답자의 44.4%가 특검 수사, 16.2%는 국정조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라는 답변은 13.6%, 경찰 수사라는 답변은 8.6%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TV토론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TV토론을 갖는데요. 그간 토론으로 이슈를 만들어온 주자들이 오늘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전 국민의힘 TV토론의 후폭풍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토론회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김영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북한에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의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지.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26일에 벌어진 국민의힘의 TV 토론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고받은 토론의 한 장면입니다. 이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쏟아대는 홍 후보의 질문 공세 보셨다시피 윤 후보가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윤 후보가 국방 현안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홍 후보는 이날 강의를 방불케 하는 이 국방 안보 지식을 과시하면서 윤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역시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SBS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각 주자들은 대표 공약으로 정책 토론을 벌인 뒤 자유 주제인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토론회도 주목이 되지만 역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민주당의 오늘 토론회입니다. 특히 여당이 이번 주에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서 벌어진 토론이라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슈퍼위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투표가 이루어질 건데요. 실제 호남에서 누적 투표가 53.01%로 과반을 이미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많은 표를 더 획득할지, 결선 투표로 안 가는 그런 어떤 승부를 빨리 낼지, 그게 관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추미애 후보가 TK에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만 PK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